과연 한반도의 분단은 우리만의 비극이었을까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 반대편 베트남의 한웨딴 계곡에서 벌어진 전투가 우리의 운명에 결정적인 그림자를 드리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이 연결고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었는지, 그 숨겨진 역사의 거대한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먼 타국의 전쟁이 우리에게 미친 예상치 못한 파급력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1950년대 중반,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의 식민 지배를 굳건히 하려 애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의 열망이 뜨겁게 타오르던 시기, 베트남 민족주의 세력인 베트민과의 전쟁은 프랑스에게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었죠. 전세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프랑스 지휘부는 이 지루한 전쟁의 판세를 한 번에 뒤집을 결정적인 승리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곳은 베트남 북서부의 한적하고 험준한 산악지대, 바로 댐비엠프라는 이름의 계곡이었습니다. 이곳은 라오스와의 국경에 가까워 베트민의 주요 보급로를 차단하고 게릴라 전술에 능한 베트민을 정면 대결로 끌어들여 압도적인 화력으로 섬멸하려는 프랑스의 야심찬 계획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이곳이 가진 지리적 특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사방이 깎아지른 듯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중앙에는 활주로를 건설할 수 있는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었고, 이 고립된 지형은 오히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오만에 가까운 자신감을 품고 있었죠. 그들은 이곳에 철통 같은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견고한 콘크리트 벙커와 복잡한 참호망, 그리고 30개가 넘는 대포 진지까지 마치 난공불락의 철옹성을 쌓아 올리듯 말입니다. 프랑스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공군력이 이 요새를 완벽히 지원하고 보급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으며, 베트민이 이 험한 산악 지형을 뚫고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이러한 계산은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베트민의 총사령관 보응우 옌잡 장군은 오히려 댐비엠프 계곡의 지리적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군이 스스로를 가둔 이 요새가 역설적으로 그들의 무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베트민은 프랑스군의 오만함을 역이용하는 은밀하고도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프랑스군의 눈을 피해 험준한 산길을 개척하고 수많은 주민들과 병사들이 밤낮 없이 자전거와 인력으로 엄청난 양의 포와 보급품을 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에 숨겨진 길을 따라 마치 용이 꿈틀거리듯 조용히 움직이며 프랑스군 요새를 향해 거대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었죠. 프랑스군이 하늘을 통해 보급품을 나르고 병력을 수송하는 동안 베트민은 땅 밑에서 숲속 깊은 곳에서 자신들만의 보급로와 공격 진지를 은밀하게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새 주변의 모든 고지를 장악하고 프랑스군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대포들을 산 정상까지 끌어올려 배치했습니다. 프랑스군이 활주로를 통해 외부와 연결될 것이라 믿었지만 베트민은 그 활주로를 무력화시킬 준비를 마쳤던 것이죠. 고요한 계곡에는 이제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군의 오만과 베트민의 끈질긴 인내가 팽팽하게 맞서는 순간이었고, 이 고립된 계곡은 곧 엄청난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무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베트남의 잊혀진 계곡, 댐비엠프를 둘러싼 불길한 예감과 전략적 대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1954년 3월 13일,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요했던 댐비엠프 계곡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죠. 베트민은 프랑스군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사방의 고지에 은밀히 배치했던 대포들을 일제히 터뜨리며 지옥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프랑스군 지휘부는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오만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그들이 하늘의 보급로를 통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활주로는 베트민의 집중 포격으로 단 몇 시간 만에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프랑스군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보급품을 실은 비행기는 착륙할 엄두도 내지 못했고, 설사 낙하산으로 물자를 투하한다 해도 대부분 베트민의 손에 들어가거나 엉뚱한 곳으로 떨어지기 일쑤였죠. 프랑스군은 마치 거대한 덫에 갇힌 먹잇감처럼
외부와의 모든 연결이 끊긴 채 고립되어 버린 겁니다. 배트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하 터널을 파고 프랑스군 진지 코앞까지 접근하는 대담한 전술을 구사하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낮에는 끝없이 쏟아지는 포탄 세례에 시달리고 밤에는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배트민 특공대와의 백병전에 피를 흘려야 했죠. 이 처절한 싸움은 무려 55일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만만했던 프랑스 병사들의 얼굴에는 점차 절망과 공포가 드리워졌습니다. 깨끗했던 군복은 흙먼지와 피로 얼룩졌고 날마다 쓰러져가는 전우들의 시신을 보며 삶의 의지마저 꺾여갔을 겁니다. 부상자들은 야전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했습니다. 좁고 축축한 참호 속에서 병사들은 씻지도 먹지도 못한 채 끊임없이 밀려오는 배트민의 공격을 막아내야 했죠. 마치 살아있는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프랑스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고 있었습니다. 배트민은 포위망을 점점 더 좁혀왔고 프랑스군의 방어선은 하나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과 식량, 탄약은 바닥을 드러냈고 절망감은 병사들의 사기를 갉아먹었습니다. 이 고립된 계곡에서 프랑스군은 자신들이 쌓아 올렸던 거대한 요새가 이제는 거대한 무덤이 되어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이 55일간의 처절한 투쟁은 단순한 전투를 넘어선 처참한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배트민 병사들 또한 극한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죠. 그들 역시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조국 해방이라는 강력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프랑스군과는 다른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절망에 빠진 프랑스군과 달리 배트민은 험준한 산악 지형을 이용하고 기상천외한 전술을 펼치며 승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군사력 대결이 아니라 사기와 의지, 그리고 지형을 활용하는 지혜의 싸움이기도 했으니까요. 결국 프랑스군은 1954년 5월 7일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자랑이었던 DMBF 요새는 완전히 함락되고 말았죠. 이 패배는 단순한 전투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0년 가까이 베트남을 지배했던 프랑스 식민주의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전투가 지구 반대편, 멀리 떨어진 한반도의 운명에까지 예측할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줄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겠죠. DMBF의 흙먼지 속에서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스위스 제네바로 향하게 됩니다.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게 될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볼 겁니다. DMBF의 흙먼지 속에서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스위스 제네바로 향하게 됩니다.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게 될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DMBF 요새가 함락되면서 프랑스 식민주의의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짚어봤었죠. 그리고 그 사건이 지구 반대편 한반도의 운명에까지 예측할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울 줄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1954년 4월, 바로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벌어진 또 다른 역사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제네바 협상은 단순히 인도차이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 소련, 중국 같은 당대 강대국들의 외교관들이 삼엄한 경비 속에 모여들었던 그곳은 사실 냉전의 거대한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세계의 운명을 논하는 중요한 장소였죠. 이 자리에서는 인도차이나 문제와 함께 1년 전 휴전협정으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던 한반도 문제 또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문제는 예상치 못하게 얽히고 설키며 각자의 운명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